진짜 뉴스킹을 만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훅훅 가고 두 분 만나기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나오시면 동접이 폭발해요. 근데 그거 많이 사실 나갔네, 진짜입니까? 아니면 네. 그냥 실증된 겁니까? 제 느낌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예, 진짜 확인된 겁니다. 예, 진짜 뉴스킹이야. 다 박지훈 때문에. 아니요. 아이, 진짜 얼굴 천재 김준일 평론가. 얼굴 천재 김준일. 예. 제 얼굴 보러 들어온 건가요? 하여간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두 분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진짜 훌륭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방금 지금 저기 그 토마토에서 오셨어요. 토마토가 했던, 단독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 네. 시중에 떠돌던 얘기긴 한데 이게 사실로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도를 다 기자들은 취재를 하고 있었으나 이게 사실로 안 나오는데 드디어 단독으로 뉴스토마토가 났습니다. 단독 보도를 오늘 했습니다. 실제로 오전에 저희 뉴스 인사이다에서 네. 이걸 좀 다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아주 좀 쉽게 얘기를 하면 4명의 이제 전직 뭐 의원도 있고요, 보좌관들도 있고 네. 이게 우리가 김웅 사건, 손준수 사건 봤듯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된 내용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모 의원한테 네. 지역구를 좀 변경해라. 어디서 어디로 뭐 네. 창원, 뭐 김해 등등 예. 뭐 나왔으니까요. 김영선 전 의원이죠. 예. 그 하면서 지원도 해줄 테니까 너 변경 좀 해라라고 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안 됐고 잘 안 됐고 떨어졌고 예. 막 그런 내용들이 이 어쩌면 공천에 개입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명확한 좀 증거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금 포착이 됐고 네. 김영선 전 의원 지금 아니다 뭔 소리 하냐 하고 있는데 그렇죠. 손준성하고 똑같아요. 텔레그램의 장점이 단점이 전달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기록이 다 있죠. 기록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더 딴 데서 받아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받는다면 좀 큰 사건이 될 거예요. 만약 네. 여기서 안 받고 하면 네. 이게 서울의 소리가나 뉴스타파처럼 이렇게 축소될 것 고립되고. 같고. 예. 근데 이제 뉴스토마토는 그래도 나름 이제 네. 신문도 내고 하는 거니까 네. 만약에 메이저 언론에서 받으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분위기 어때요? 언론 분위기. 기자들 취재 어떤 것 같아요? 약간 뭐 이제 언론사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방송사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김영선 섭외 작전에 들어갔다. 근데 전화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전화 안 저는 받는데요. 사실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일주일 전에. 예, 예. 뉴스토마토가 이제 모 취재 언론사라고 중이다. 했는데 이제 뉴스토마토가 이거 보도할 거다라는 예. 걸 일주일 전에 들었고. 저기 장성철 소장이 이번 주에 큰 거 터진다. 건이에요. 그게 이거죠. 서용주 아니, 대변 지난 그 토요일에 예.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헷갈리네. 토요일일 거예요. 네. 일요일이었나 약간 그 정치인사 MBC 정치인사에 네. 나가가지고 자기가 장성철 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예. 이 기독교인이긴 하지만은 예. 가끔 점을 본다. 가끔 점을 보는데 그 점쟁이가 이제 역술인이 얘기를 해준 게 한남동과 창원에 큰 먹구름이 올려오고 있다. 한남동과 창원의 큰 먹구름. 먹구름이 올려오고 있다는데 장 소장이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창원이니까요. 네, 창원이니까. 그래서 예. 뭐냐. 예, 막 궁금했었죠. 궁금했는데 이거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저도 뭐 장 소장으로부터도 듣고 다른 분으로부터 듣고 이제 언론계는 사실은 예, 좀 소문이 뉴스토마토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대략 한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요 하루 이틀 전에는 곧 나온다며 뭐 서로 기자들끼리 이제 물어보는 거라서 이게 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됐고. 일단은 여기에 이제 등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A 의원이 2명, A 의원, B 의원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고 말은 절대 안 하면 되고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뉴스토마토가 이제 또 후속 보도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반발 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증거를 이제 들이민겠다 이러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단순히 캡처나 이런 게 아니라 증언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증언까지 직접적으로 증언까지 나와서 이게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지 익명이 아니라 이제 요거가 가느냐 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녹취 파일 이런 거? 뭐 녹취 파일도 있고 예. 근데 워낙
그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저기 녹취를 전화를 많이 하셔서 놀랍지 않아, 새롭지 않아.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내가 들었다, 아니 내가 뭐 했다라는 거가 이제 인터뷰가 나온다든지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언론사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준석 의원이 네. CBS 인터뷰 나왔는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공천 개입 요거 관련해서는 나도 제보 받아서 검토를 했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 정치권에서는 그냥 다 알고 있어, 솔직히. 예. 그런데 아직은 해석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이게 하다 했다라는 걸 이미 얘기를 했고, 저도 사실은 들은 얘기가 많은데 네. 고발당할까 보도당할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어. 근데 이제 요건 여러 정도를 예. 봐야 돼요. 예. 보도가 되는 것만 좀 얘기를 좀 드리면 네. 국민의힘의 이제 공천 과정에서 갑자기 특히 경남, 창원, 울산 요 특히 여기서 막 부산 돌았죠. 거기서 요섭 빼서 여기 넣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뭐 돌려받기. 조혜진 의원, 뭐 서병수, 뭐 등등 좀 네. 유력한 그걸 하면서 그때 저게 과연 어떻게 가능성이 있나? 뭐 그리고 또 어떤 유력한 사람이 네. 지시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되겠냐 네. 등등 얘기했는데 그 맥락하고 좀 같은 거거든요. 또 그리고 선거예요. 모든 욕망의 어떤 분출구 선거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증거를 갖고 있을 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특히 그 선거 캠프에 임했던 사람들, 당직자라든지 네. 캠프원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구 가면 되는데 갑자기 옮겨라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목숨이 걸려 있어요. 네. 의원하고 같이 가니까 막 그런 거라면 분명히 증거를 보존해 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DC의 경우에 이거 사실은 예, 당직자인데 이분은 김건희 여사와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예, 진술까지 플러스되면 그렇죠. 김일평님 예.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 증거에 이분이 가까워져요. 압수수색 당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니까 지금부터는 사실은 제보자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예, 제보자들을 보호해야 되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떠들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용산은 어차피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 확인 취재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다라고 이미 기사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네. 용산은 A, B, C, D, E, F, G까지 다 알고 알고 있어요, 있어. 사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이놈 하면서 네. 이미 좀 이제 굉장히 불쾌하고 뭔가를 조치를 취할 것 같고. 네. 이제 뭐 여러 개 얘기가 있는데 네. 한동훈 대표하고 예전에 이제 문자 주고받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이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반응을 안 한 이유 그때 무시했잖아요. 네네. 제가 가서 사과하라면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맥락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왜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반응을 안 했을까라는 거를 그냥 제가 더 얘기하면 고갈할 것 같아.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야, 이게 참 우리가 어렵다. 이거 지금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심지어 오늘 혹시 김순덕 칼럼 보셨어요? 네. 동아리 밴댕이 얘기를 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밴댕이 정치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분도 그걸 걱정을 해. 밴댕이라고 얘기하면은 혹시 대통령 모욕으로 걸릴까봐 겁나서 원저자를 밝힌다. 밴댕이라고 처음 얘기한 거는 박지원 전 원장이. 천하의 김순덕이. 김순덕 근데 문자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밴댕이란 말을 제가 다 검색해 본 건 아니지만은 네. 제가 제일 먼저 썼어요. 김준일이 그거는 원조다. 이제 박지원 원장이 또 쓰신 쓰고, 거고. 예, 저는 야. 그럼 유명인이 아니니까. 아, 근데 어쨌든 사실은 김준일이 원조다. 구속될까봐 겁난다고. 나 좀 구속 좀 하지 마 제발.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구속될까 압수수색 당할까. 아니 실제로 기자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기소되고 막 이러니까요. 실제로 예, 뉴스타파 기자들. 김학님 김만배 신앙님 네. 두 분 명예훼손죄로 지금 그렇죠. 구속 기소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자들 압수수색 당하고 있고 하니까 이게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87년 민주화항쟁 이후에 그래도 진전된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언론인들에 대해서 네. 이 정도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고소고발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입에 재갈 물리려고 하는 거다. 이런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여하튼 이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파문은 근데 문제가 요거만이
있을까? 겠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커질 혹은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건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럴 수도 그렇죠. 있어요. 저는 그래 봅니다. 예고편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도 제보를 여러 개 받았다. 받아서 예. 이제 검토를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실 아직은 살아있는 권력이고 검찰권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막 우후죽순 이제 정권 말기처럼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거는 그럼 어떻게 무슨 결론으로 귀결이 되냐? 특검 간다. 김건희 특검. 그렇죠. 딴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 가야 된다. 당장 이제 오늘 이제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 딱 보면은 네. 김건희 여사 특검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민주당에서 나올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약간은 작용 반작용 같아요. 제가 그냥 이 평론을 하고 이렇게 시사 프로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김건희 명품백 도이치모터스가 올라가니까 집권 여당이나 뭐 저는 김건희 여사 측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내놓은 카드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라고 보거든요. 특히 피의자라고 적시했던 부분. 네. 그 되니까 또 반작용으로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크게 동의하는 게 결국 야당이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는 상황이다. 이게 뭐 전말이 아니라고 하긴 어려울 거고 그 아니라고 하면 더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하고 지금 연결성이 있다. 이거는 도이치, 뭐 그렇군요. 명품백 요거까지 합쳐서 네. 특검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다. 저는 오늘 아침 그 이준석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를 듣지는 못했는데 아니라고 이준석 그랬어요? 의원은 그냥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 완결성이 그것도 하면 안 떨어지고 아다르고 어달라서 만약에 그게 완벽하게 되려면 뭡니까 김 여사가 창원을에 꽂고 싶어 한다는 인사를 꽂지도 못했고 김영선 의원을 내몰고 김건희 여사의 의중대로 공천을 했어야 됐다. 지금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 미수인지도 판단이 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각자 입장이 있고 지금 나온 정보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도 맞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비례의원 공천하고 뭐 이 공천 과정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뭐 기억하십니까? 그때 국민의힘 네. 공천. 네. 난리 났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지만은 용산에서 굉장히 불쾌했다. 뭐 이런 취지에 이게 나온 게 이게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뭐 그리고 언론들이 괜히 없는 거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용산이 원하는 픽이 있었고 네네. 그거가 제대로 안 되니 뭔가 문제가 있었고 그게 좀 켜켜이 쌓였다. 이를테면 예. 그 앞단에서도 이미 비례뿐만이 아니라 그 앞단에서도 뭔가 쌓였다라는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 단계에서 이제 본인의 해석일 뿐이고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해석의 영역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지만 이제 비례대표도 우리 기억이 날 거예요. 몇몇이 거론이 됐었어요. 네. 지금 코 박고 누구 뭐, 아유, 그렇죠. 누구 네. 백모 민모 뭐 그런데 그분들이 다 탈락이 되고 엉뚱한 사람이 됐다고 이철규 사무총이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쪽 사람들은 대통령실 내지 김건희 여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비례대표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뭐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지역구에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네. 뉴스토마토에서 어쩌면 좀 회사를 걸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압수수색 들어올 것 같아. 앞에 들어오죠. 들어올 것 서울 같아. 소리나 예. 뉴스타파를 봤을 때 들어오거든. 저도 좀 걱정돼요. 진행하는 입장에서. 박지원도 털리는 거 아니야? 그럼 좀 털어가요. 좀 없어서 뭐 상관없는데. 아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어쨌든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이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아니라 하고 하면 돼요. 예,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대통령실의 태도도 조금 더 오늘 뭐 어쨌든 아침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번 정부가 지금 하는 걸 좀 보면 계엄령도 그렇고 만약에 막 갑자기 놀라서 발끈 막 이렇게
아니라고 사실 무근이다, 뭐 허위 선정이다,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본인들도 확인하거나 두 번째 네. 여기만 있겠냐고요. 제 말씀은 이 창업만 했겠어요. 만약 했다면 그러네. 딴 데를 다 확인하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조심스러운 추측이 됩니다. 네. 야, 시청자들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네? 애청자분들. 자, 뉴스토마토 구독 갑니다. 뉴스토마토 화이팅. 네, 구독 좀 가주세요. 지금 50만을 앞두고 있는데. 취재 편의점. 취재 편의점에 와서 또 뉴스토마토. 죄송해요. 50만 네, 되면 뉴스토마토 여러분 많이 구독 가주세요. 응원해 주. 압색 당하고 당할 아니 수 근데 있으니까. 사실 이게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모든 언론들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다 같이 싹 다 취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좀 들고요. 방어막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연대가 되는 거잖아요. 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디어 연대를 통해서 맞습니다. 뉴스토마토를 외롭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다 같이 취재를 해서 어떤 사실관계들이 있는지 특히 저는 좀 MBC나 이렇게 큰 회사들이 좀 같이 취재를 좀 해서 그렇죠. 예,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진실을 돼서 밝혀야 공식화 된다. 되잖아요. 디올백처럼 공식화 되면 못 건드립니다. 네, 그렇죠. 곡건 관련해서. 예, 예. 그러니까 공식화 시키주는 역할은 어떤 역할 누가 하냐면 네. 큰 매체에서 하는 거예요. MBC라든지 KBS라든지 뭐 신문사 중에 큰 그런 매체들이 확인해주고 한 번 더 보도해주면 같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네. 연대성인데 실제로 안 해주잖아요, 잘.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전 그게 외롭죠. 생각나더라고요. 윤석열 그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뉴스버스나 이런 데서 보도하니까 뭐 작은 언론사들 이런 데서 맨날 뭐 의혹 제기하고 그러면서 맞아요.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예. 막 그게 생각나는데 예. 근데 큰 언론사들이 그거 받아서 이제 확인 추가 취재하고 보도하니까 이제 언론을 장악해 버리는 거지. 큰 언론사들은 그냥 작은 언론사는 냅두고 큰 무섭다. 언론사는 장악해 버리고. 네. 근데 저는 사실 네.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오늘 나온 이 보도와 함께 내일 발표될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갤럽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갤럽에서 지난주에 23%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그때는 아마 의료 대란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세게 반영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나 조원 CNI 조사를 보면 지금 지지층, 보수층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70대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20%대 미만을 찍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보기엔 돌풍이다. 이거는. 그거가 네. 갤럽이 가장 최저가 21%였어요. 그렇죠. 그때 7월 5월 다섯째 주. 5월 다섯째 주. 5월 다섯째 5월 달이었죠. 이렇게 이게 선수야. 죄송해요. 그 21%대 가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뭐 네. 다른 어떤 행동들 하고 뭐 영수회담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하면서 네, 네. 결국은 회복을 약간은 회복이라고 해봤자 뭐 이 정도인데 네.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항상 한 20% 갤럽 기준으로 30 아니면 20 후반에 있었던 거는 보수층이 그 정도는 존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분열되거나 빠질 때는 언제 빠지냐면 갈등 소지가 있을 때 예컨대 이준석하고 예전에 이준석 대표 있을 때 네네. 갈등. 지금은 한동훈이죠. 윤한 갈등. 네. 그리고 보수층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윤한 갈등이 뭐 아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최상병 특검법 등등에서 한동훈의 존재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의료진 대란이 그분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대구의 보수층 나이 많으신 분이 그 응급실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은 안 해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응급실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 아닌데? 본인들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막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대를 가잖아요. 18, 19를 가잖아요. 그럼 우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갤럽에서 매우 위험하다. 네. 19 정도 될 것 같아요. 내일. 저는 개인적인 19? 얘기는 네. 10대 갈 것 같아요. 10%대 찍는다. 왜냐면 23 이게 네. 의료 이거 그러고 브리핑 거의 반영 안 된 23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반영시킨 여론조사라면 10대 갈 가능성이 있다. 21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10%대까지 후반대로까지는 떨어질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23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22, 뭐 이제 약간 더 보수적으로. 악영향이거나 네. 23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번 주 내내 화두였잖아요. 네. 이게 좀 반영에 사람들의 여론에 반영되는 시간이 걸려요. 제가 여론조사를 이제 네, 좀 많이 보면.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아직 저는 덜 이게 폭발적이지 않다라고 네네.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더 나빠질 겁니다. 계속 또 빠질 텐데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여론이란 게 움직이는 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한 23에서 뭐 한 22, 21까지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한 2, 3주 걸려가지고 이게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은 10%대로 빠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로 떨어지기에는 이게 네. 반성과 그거는 뭐 어떨 수 혼선이 있게 있기 때문에. 갤럽의 특징이 전화 여론조사. 예, 예. 그런 것도 예. 있죠.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예. 탄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변함이 자체가 맞아요. 아주 올라가기도 쉽지 않지만 떨어지기도 쉽지 않아서 아마 여론 전문 분석 전문 가시니까 이제 말씀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바람도 포함이 된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김준일의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갤럽이 4, 5씩 탁탁 떨어진 적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일주일 만에 예. 4, 5씩 안 떨어집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많이 떨어지려면 4가 떨어져요. 제 말이 맞으려면. 예, 예. 그러려면 뭔가 급변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기자회견이나 이게 급변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일하면서도 저는 바람 플러스 바람. 아니면 플러스. 1주가 아니라도 2주, 3주에 걸쳐서는 네. 10대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체감적인 거는 10대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갤럽 기준으로 네네. 느낌이 들고 ARS는 이제 리얼미터나 뭐 뉴토마토도 이제 뉴토마토 오늘 원래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저는 사실 왜 못했어요?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네. 뭔가 변곡점이 생겼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여론조사 한 거 가지고 정부에서 약간 문제 제기하면 못해요. 네. 이가 있었어요. 제가 뉴스토마토 알기로 여론조사. 그래요. 예. 아. 저희 매주 하고 그거 네. 방송을 해야 되고 갤럽걸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그건 어떤 의미냐면 뭐 제가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뭐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네. 그 ARS가 벌써 하면 이 전화 면접은 그 다음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몇 주간을 텀을 두더라도 10대에 갈 가능성이 지금 높다. 네. 더 이상 반등할 어떤 그게 없어요. 국회 안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더 이상 방법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국회도 국회지만 지금 좀 그런 게 지금 방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그 보도를 보면 17개 시도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가면 마음입니까 그 사람들이? 비서관으로 가요. 못 살겠다 진짜. 응급- 나하고는 뭐 차이가 있나요? 권역 응급센터에 비서관들을 급파하기로 뭐 했다. 하는 이게 짓입니까, 지금 여기서? 오전 9시 40분에 나온 보도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뭐 40분 전쯤에 나온 뭐예요, 보도인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들이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보고한다라는 거고 일단 추석 연휴 전까지 머물 예정이다. 단순히 정부 부처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들이 직접 의료 현장에 내려가서 챙기자는 취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어제 대통령이 그 의정부 성모병원을 갔어요. 근데 왜 의정부 성모병원인지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어쨌든 갔다가 와서 이거 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비서관들이라도 가 이런 지시를 내린 건지 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답답하네.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제 이미 오전에 이제 엠바고가 걸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의정부 간다는 거는 기자 언론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가 이제 엠바고 풀리면서 이제 밤에 이제 이게 알려진 건데 기자들 이제 얘기 뭐 용산 출입 기자를 포함해서 기자들 얘기가 야. 이제 아플라면은 오늘 밤에 의정부 가야 돼. 딴데 응급실은 안 돼. 의정부 가야 돼. 의정부 가야 돼. 여기는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을 거야. 여기는 그리고 치료 거부도 안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왜 갔느냐? 한동훈 대표 갔고 이재명 대표 갔고 응급실 다 갔잖아요. 자기만 안 갈 수가 없어.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네. 안 갈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고 본인이 저 의료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기자분들 네. 책상 버리면 뭐 이런 식의 얘기 막 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가본 거지. 네. 저는 현장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대통령이 현장 가면요 난리예요. 네, 그러니까 마비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사단장이 네. 가끔 순시 오면은 죽거든요. 군인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도로 냅니다. 도로. 도로를 내? 여기가 아닌가비요 해가지고 다른 도로를 그 내. 농담이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 진짜 죽어요 애들 그냥 네. 진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삐까번쩍하게 다 닦고 네. 물론 가끔가다 한 번씩 닦아주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위생을 위해서 네. 근데 이게 죽습니다 저는 진짜 맨날 현장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언론 보도나 좀 제대로 보십시오 지금 어저께 MBN 보도 난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군의관 파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군의관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장 배치가 안 됐대요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강원대학교 병원에는 아예 한 명도 안 오고, 한 명도 안 오고. 목동병원에는 6명 와야 되는데 2명 왔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의관을 배치를 하면은 군인들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난 진짜 황당한 건데.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12사단 신명대에서 이제 가혹행위 있어가지고 42kg 군장 메고 그렇습니다. 하다가 근육이 다 녹아 내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때도 응급실에 바로 못 갔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속초까지인가 아마 갔을 거야 아마. 그래서 1시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빨리 갔으면 살릴 수도 있었다 얘기하는데 군의관들이 여기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군의관들은 사실은 대대급에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군의관이 없으면 사실은 안 되는데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군의관 상황이. 공보위를 뺀다는 것 자체는 공보위는 또 아니, 지역의 민간이 잘 돌아가면 군인을 왜 빼겠어요? 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네. 그 말조차 안 맞던 거예요. 네. 응급실 잘 돌아간다는 네. 말. 그러니까 두 번째 군대도 문제지만 그 군의관들이 응급실 가서 뭐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응급실에 필요한 거는 응급 뭐 전공이라든지 응급의학자 또 거기 협진할 수 있는 뭐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말해준 군의관들은 내과 이런 게 많거든요. 뭐 모르겠어요. 피부과, 치과 군의관 제가 아는 한방 군의관 네. 제가 아는 사람들 제가 네. 군대 오래 있었을 때 예. 군의관들하고 잘 친분 관계를 봤을 때 신경외과 군의관 잘 없어요.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흉부 이런 게 흉부외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응급실이라면 네, 필수. 맞나 싶어요. 제가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뭐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거든요. 뭐가 네. 다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자신감 있게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더만 갑자기 군의관들 빼가지고 공보위들 빼가지고 넣는데 또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군의관 딴 데 갔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아니 모르겠지만 근데 예. 군의관들이 사실 제가 뭐 수준을 낮게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군대에 온 거잖아요.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전공이나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건 그 얘기 말씀하세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니 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네. 간 말씀드릴게요. 친구들도 뭐 있어요. 어쨌든 예. 그래서 어제 언론 보도 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레싱이나 피 뽑기 같은 일을 하는데 응급실에 가서 기도 삽관이나 정맥 잡기 등을 시키는 건 아닐지 두렵다. 군의관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언론 인터뷰를 맞아요. 한 거예요. 예. 중위급들은 일반이들이에요. 의사시험 합격한 사람들이고 대위급들은 전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위급들은 뭐 지금 말했다시피 피부과, 안과, 내과. 대위급들은 군대에 필요한 건 내과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겠죠. 내과하고 정형외과. 예. 그 정도밖에.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과도 대대마다 예. 사단마다 연대마다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중위급들은 싹 다 그냥 의사 합격한 사람들이거든요. 의사 고시 합격. 전문이라고 보기 어렵죠. 어려워. 그러니까 겁난다라는 거죠. 본인이 가면은 또 의료 사고 나면 본인이 책임져야 책임져야 되니까 되는데. 이건 여기도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방팔방 지금 제대로 굴러가는 데가 없게 지금 정부를 운영하는 것도 되게 능력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단해요. 모든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노동부 독립기념관이면 독립기념관, 인권위원회면 인권위원회, 방통위면 방통위원회 모든 분야를 그냥 다. 그러고 어지럽히는데 해결책을 비서관을 어떤 비서관인지 모르겠지만 1급들이 1급이든 가세요. 100급이든 1000급이든 억급이든 아니, 그러니까 뭘 알아요 그 사람들이. 법률비서관이나 인사비서관이 가가지고 뭐 할 건데, 거기서 뭘. 뭐 하고 있냐고 거기서 뭘 할 알아먹긴 건데 해, 그 알아먹기나? 사람이 답답하다고요. 진짜. 그리고 보건복지부 차관인가요? 네. 전화해보고 뭐 경증은 뭐 치료 안 받으면 아니 되고 피가 많이 나도 예. 경증이라는 거 아니에요? 안 가도 됩니다. 야. 미쳤어요 진짜 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응급 의료 시스템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응급은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가서 의사가 판단하는 거고 정말 말도 안 될 때는 이제 일반 진료비에 몇 배세를 물기는 물죠.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뭐 그렇게 물더라도 괜찮다면 오히려 나은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의료 체계가 촘촘히 돼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응급의료 잘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진행자가 네. 다 무너졌다 하는데 의료는 처참하고 심각하게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문제고 추석 때도 문제예요. 추석 때 이상하게 연휴가 되면 애들이 아프거든요. 네. 열나고 아프죠. 이상하게 그때 되면 꼭 아파.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한 2배 정도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케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다른 병원들도 다 문 닫는데 그때 그 3차 의료기관들을 응급실마저도 큰일 제대로 났어요. 안 돌아간. 큰일 특히 지금 났다니까. 이대목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게 서남권 그 권역을 맡아서 운영하는 의료센터인데 여기가 만약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서울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단이 언론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옳은 일을 하면서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몰리는 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지금 멈추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이것은 과업을 달성해야 되는 어떤 목표 같아요. 2,000명 의대 증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너무 길게 할 수는 없는데 이 상황을 굉장히 안이하게 보고 있어요. 저번에 이제 누구였죠? 교육부 장관이었나? 2주 네. 연찬에 가가지고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건데 네. 지금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의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의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한 명도 못 늘린다. 뭐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건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은 여기에서도 의사들 의료계도 이제 일종의 착취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의사를 정점으로 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게. 의료 카스트 제도도 있고 의사들 내부에서도 착취 제도가 있는데 네. 가장 착취 당했던 사람들이 전공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300만 원, 400만 원을 받고 하루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을 해도 이후에 이거를 넘어서면은 일단 군대 갔다 오는 것처럼 이 우리에게 이제 정당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들이 이제 버텼던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시스템이 돌아갔던 건데 일단 전공의들이 자기들이 모독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정서적인 문제도 있어. 그래서 박민수 차관은 계속 교체하라고 하는 게 있고. 맞아요.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의료 민영화의 전초전이라고 의사들은 생각해요. 그러면은 빨리 지금 뭐 전공이 무슨 자격증 딸 게 아니라 빨리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빨리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 앞으로 이 생명 연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이미 의사들은 전공의들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기적이다 그렇게 될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들을 안심시키고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전문의 중심으로 하려고 했으면은 몇 단계로 걸쳐서 차차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이렇게 무대책이 어딨어. 예.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예. 의사들 저도 친구들 많아요. 예. 의사들 최근에 만나서 얘기 들은 거 보면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의사들이. 뭐가 다르다라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과거에도 뭐 어느 경향이 있으면 지금은 부자들 자녀가 많다는 거예요. 뭐 다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저도 제 친구 아들들이 이제 둘 다 의대를 다니는데 부모가 의사인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부모가 의사인 경우가 대체로 많고. 강남 애들, 강남 파라군. 강남 파라군이거나 안 해도 돼요, 목동인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안 해도 돼. 그래서 옛날에는 어. 뭐 수술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런 수가가 높은 거였다. 요새는 아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데가 정신과라는 거예요. 정신과가 수술 안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제가 유명한 정신과 의사 제 친구인데 지난 5년간 동안 가장 많이 늘어난 데가 정신과예요. 정신과. 예,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고 네. 약간 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자 정부가 이렇게 나오죠. 의대생들 다 휴학해 버립니다. 네. 휴학하면은 복귀하나요? 지금 당장 올해 지금 의사 시험 봐서 승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죠? 학년 더 넘어가는 거 못해 유급 당했잖아요. 유급, 예. 내년도 유급에 버텨요. 그렇겠죠. 해외 어학연수 가버립니다. 군대 지금 갔다 전부 다. 오고요. 남자들은 군대 가고요. 다 군대 여자들은 가고, 어학연수 어학연수 가거나 가고. 학생들이 일단 버티고 있고요. 지금 네. 저희 이게 무조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대화의 주체로 생각 안 해버리니까 야 그래 우리 야 그럼 버텨라고 이미 의사들 그 학생들 그렇게 됐고 전공의들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냥 주말에 그러니까 당직 서야 되는 병원들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로 버티는 거예요. 일반 병원들도 뭐 이렇게 교체해서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라도 버티는 사람이 상당수고 아니면 의사들도 돈 있는 사람이 꽤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장기전이에요. 지금 이게 진짜 착각하는데 못 이겨요. 아니 그리고 절대 못 외국 이겨요. 이주호가 정부가. 진짜 착각하고 정부가 착각했는데 6개월 버티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 뭐 장기 6개월이 아니라 저는 한 2, 3년도 버틸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의사들이 10년도 버틴다고 봅니다. 와 이거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지 이거를 이 미친 짓을 멈추냐고요. 매우 큰 착각이 뭐냐면 네. 전공이 문제예요. 전공의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의료 그 체계에서 노예 구조에 제일 밑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안 하고 싶어요.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그 메이저 병원들은 그 전공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 사람들은 날개를 달아준 거.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했다는 게 옳다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하기 싫은데 힘든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절대 복귀 안 합니다. 전문의 따먹으면 안 돼요. 지금 상황상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엄청 큰 착각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개혁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개혁을 해야 되고 그게 뭐 예전 게 노동자들 뭐 이런 거 할 때 성공했다고 뭐 그냥 그렇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먹힌다면 전공의들 입장에서 안 하면 돼요. 전공의는 뭐냐면 의사인데 전문의 되냐 마냐 이제 그거 지나서 그 사람들이거든요. 안 따면 돼요. 피부과 전문 성형외과 없어도 성형외과 의사 하라고 하면 돼요. 당장. 네, 제가 이런 것들을 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맞습니다. 말은. 근데 보수 패널들 만나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사 수입해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아. 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필리핀 의사한테 진료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대화가 필리핀 됩니까? 의사가 실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네. 의사하고 얘기가 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통역이 있어야 돼. 제가 미국에서 4년 살아봤잖아요. 네.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요. 소통이 안 돼. 내가 설명을 못 하겠는 거 어디가 아픈지를.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다르고 다른 미치겠다. 거니까. 예. 변호사 얘기를 좀 하면 저도 예. 변호사니까 예. 불가능한 거예요. 외국 변호사가 오면. 다르고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뉘앙스 차이. 큰 피해를 볼 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법률도 그렇고요. 의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암만 그 한국말 잘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살아가지고 한국인이 아닌 이상은 예. 한국인에 거의 가깝지 않은 이상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누가 받으러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자꾸 외국에 수입은 무슨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동안 또 막 이 우리 커트라인이 막 높으니까 엄마들이 또 강남 엄마들이 헝가리 의대 막 하고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들 오히려 낫죠. 헝가리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인들이 예. 그나마 지식이 있는 의사니까 그나마 아니 근데 나쁘지 저는 않은데.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시당초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안 400명을 좀 순차적으로 늘리면서 필수 의료를 확대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지역 의료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의사제하고 공공의대 설립하고 해서 선순환 구조로 풀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돈을 벌려고 의대를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나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직업이 좋아서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호 존중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2,000명 딱 못 받고 대화는 없어 이렇게 되니까 그냥 끝간대로 이게 대결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울연대 때려잡듯이 그렇죠. 의사 딱 그런 때려잡겠다라는 느낌이에요. 발상을 하고 있다면 어떤 정책이든 뭐 비례 원칙이라고 우리가 네. 헌법상 얘기를 하는데 정말 웃긴 게 의사들이 상당수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보수 성향이 많고요. 국힘 그렇죠. 지지자가 많아요.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의사 지금 보수 뭐 의사가 하고 지금 있는 다 돌아섰어. 지금 가족들하고 지금 다 돌아섰어. 의료계 전체가 지금 간호사 가족들 다 돌아서고. 그래서 나 진짜. 강남에 민주당 공천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이 타당할 네.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할 수 있지만 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네. 그런 사익 같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국가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그 저희 이 시간 오전 10시 36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는데 국민 대다수가 의료개혁에 찬성한다. 아, 힘들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계엄령 가짜뉴스 거짓 선동한 세력을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거대 야당 특검 탄핵 겁박에 결연히 맞서서 싸울 것이다. 민주당은 헌정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독재. 예. 의원 윤리 실천법 제정하자. 막말 비방 의원 제재하자. 뭐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뭐 금투세 폐지 등등은 뭐 그냥 이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저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대다수가 의료 개혁에 찬성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추진. 자, 질문을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의대 정원의 확대 찬성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2월 15일 여론조사에서는 76%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3월에도 66%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6월에 그러니까 7월에 2월에 76, 6월에 6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3월 달에 38%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면 그러니까 추경호 같이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네.
의대 증원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찬성을 하는 여론이 거의 70-80% 가까이 되는데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당수가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이 방식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지금 네. 대다수 국민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체리피킹 해가지고 네. 정부가 하는 게 다 이렇게 맞는 지지한 것처럼. 만든 거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추경호 예. 원내대표가 사실은 애써 외면하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런 게 결국 대통령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교수단체 원내대표,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좀 생각나는 게 그나마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저는 되게 감동적으로 들었었거든요. 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등등. 사실은 추경호한테도 어쩌면 중요한 기회가 온 건데 결국은 대통령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함으로써 여당이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 20%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지. 가장 중요한 건 자신 옆에 자신, 가족, 친지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 했을 때는 네. 돌아서거든요. 그 마지막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한동훈 뭐 말도 못 하고 있는 거고 대표는 원내대표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런데 묘합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이 의대 증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 네, 그래서 책임자 거취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는 좀 애매합니다. 당의 의료개혁 특위를 보강하겠다. 그리고 의료 현장 공백, 불안 챙기는 것이 여당의 임무다. 저 어제 한동훈 대표 만났어요. 아, 그랬어요. 거리에서. 인사했습니다. 예, 명함 주고받았습니다. 고소한데? 제가 만나자마자 김준일 얘기했더니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명함 주니까 이렇게 하던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과 친한이 이른바 의료 대란을 둘러싸고 갈등이 근데 본격화됩니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잖아요. 김종혁 혼자 그러는 것 같아요. 김종혁 혼자 그러는 저 거예요. 정도 되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나 입김을 내야 되고 애매한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종혁은 지명직 최고위원 제가 어디서 한 건지 몰라도 네, 제가 지명직 최고위원이고 오늘 최고위 발언이에요. 최고위 발언이데 네. 어제 방송 어제 한판 승부에서도 그 비슷한 비슷한 얘기를 얘기했었어요. 했는데 본인이 현역도 아니에요. 현역 아니기 때문에 원외죠, 원외. 원외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다른 목소리고 저게 만약에 일관된 목소리로 크게 관철이 된다 그러면 갈등이 되고 그나마 한동훈한테 미래가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 단계에 봤을 때는 아니라고 그냥 개인 목소리 같거든요. 개인 목소리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김경률 시즌 2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 이런 거예요. 해마다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은 신뢰를 잃었고, 그래서 박민수 차관 사퇴를 요구한 걸로 이제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그나마 맞는 말이죠. 그나마 얘기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저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는 대통령이 이거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뭐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개혁 성향인 의원을 만났는데 네. 그냥 지금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친윤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는 임기 4년 보장 받았고 지금 뭐 용산이 저렇게 힘이 센데 굳이 내가 지금 뭐 반기를 들거나 그래야 돼? 라고 해서 침묵하고 있거나 그냥 가만히 있고 그리고 개혁 성향의 사람들은 어차피 대통령은 안 바뀌어. 말해봤자 뭐 꿈쩍도 안 하는데 내가 뭐 나가가지고 지금 뭐 딱히 뭐 의미 없는 일을 해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완벽하게 예를 들면은 그 원외들이 특히 김종혁 네. 예를 뭐 김근식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윤석열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다 빡쳐 있다라는 거야. 빡쳐 있어. 그러니까 네. 메시지가 세. 야 네. 이렇게 막 가야 되는 거 막 이런 거가 있는데. 네. 원내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거는 원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이. 원내가 그러니까 움직여야 이게 되죠. 되게 말씀하신 대로 되게 찻장속의 태풍 같은 거가 네. 하나가 있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그러니까-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리더십이 그게 중요한 거 없어. 제가- 그게 문제야. 제가 얘기하는 없어. 게 제가 이 방송에서 걱정이다. 계속 얘기했던 게 네. 한동훈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최상면 특검법 큰 거 하나도 있지만 예. 의료 대란 이 두 가지를 본인이 어떻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어쩌면 대권에도 많이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적 터닝 포인트에 지금 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안 남았어요. 추석 지나면 끝나요. 쫓겨난다고 보세요? 쫓겨 안 나도 그냥 바지 중에 완전 그냥 완전 바지 완전 바지. 변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의미 보세요? 없는 10월 보궐선거 때 10월 보궐선거 때 끝난다. 끝나는 상황으로 될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판단을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은 사실은 판단이 이 김영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네. 언제 내가 던져야 되고 언제 확실해 하고 소리 막 지르고 나와야 되고 네. 그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느냐를 지켜봐야 되는데 뭐 결론까지 말씀드리면 못할 것이다. 겁을 엄청 먹고 있다.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용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네. 딱히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기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냥 바보 상태로 계속 그냥 뭐 가도 뭐 어차피 내가 내 국정 운영하는데 상관도 없는데 뭐 조금 얼굴 보는 게 불쾌하긴 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안아버리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안 보면 되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엊그저께 이제 검사였다가 네. 퇴직한 지인 친구를 만났어요. 네, 네. 근데 윤석열 검사랑 같이 한 2년 정도 일을 했던 사람인데 정확하게 검사 시절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한다라는 건데 윤 대통령이 뭐냐면은 그때도 기분 나쁘면은 안 봐버렸대요. 검사 때도 누가 되든 뭐 조직 내부의 사람이든 외부의 사람이든 네. 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안 봐버렸대 그냥. 그게 그 습관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때도 매우 즉흥적이었다. 모든 판단이 매우 즉흥적이고 바로바로 판단을 해가지고 검사들도 매우 이 즉흥성에 맞추느라고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조직 장악 능력 하나만은 탁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조직 좀 장악하지 근데 왜 이렇게 장악해? 대한민국 근데 이제 검사는 어쨌든 이제 동일성이라는 게 있어. 검사 동일체라는 게 뭐 법으로는 없지만은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확실히 장악한. 그게 이제 검찰이고 네. 예를 들어 필요한 거 용산이고 네. 뭐 이런 게 여기에는 국민의힘이고 국힘이고 그런 예. 거지. 국힘도 지금 사실상 한 80%는 지금 그렇죠. 친윤이죠. 친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돌파가 안 되는구나. 대표가 힘들 겁니다. 네. 고립무원의 상태로 계속 다가가고 있어요. 네. 김종혁 최고위원은 뭐 어떻게 보면 책임질 위치가 아니니까 저런 말 던질 수 있으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받아서 치든지 정치라는 게 주고받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에 나는 이거는 해줄 테니까 이거는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하나도 요청을 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말로도 지금 사실은 지금 상황상으로는 뭐 딱 그림이 딱 그려져 있다. 자,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됩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뭐 고립무원 상태인 것이고, 그러니까 여당의 변화는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추경호 대표 오늘 뭐 나온 거 보면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고, 그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회 앞으로 대통령을 보내기가 참 곤란하다 이런 투에 얘기를 했어요. 조롱 막말. 까지 하신 분이야. 진짜. 국회 부의장을 한 정진석 그 예의로 한 것 같아요. 비서실장이 예의상. 대통령 어떻게 가라겠냐. 이거는 본인이 이거 이제 어떻게 그 봐야 보도가 돼요? 되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내가 말렸다, 가지 마라 했다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부의장 출신이 5선인가요, 6선인가요? 네. 의회주의자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의회를 상당히 잘 알고 의회에 대한 권위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한 번도 안 간 적이 없는데 그걸 안 간다 했을 때 결국 뜻을 못 굽혀서 그럼 가지 마세요 했겠지. 처음부터 가면 안 됩니다 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어쩌면 충성심을 발휘한 거죠.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걸 그럴 리는 절대 없습니다. 정신적 비서실장이 뭐 정신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입안에 혀처럼 구는 사람이 어떤 거구나를 정진석 비서실장이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처음에는 오히려 다른 참모들,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모든 참모들이 네. 직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기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안 가고 대통령 네. 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내가 이제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해요. 네. 그리고 그날 또 해필 김건희 여사 생일 파티 했잖아. 그러니까. 국회 안 간 날 와가지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또 내 생애 최고의 생일이었다. 뭐 미국에서 상원 의원 의원 다녀왔죠. 와가지고 거기에서 상춘제에서 만찬을 하고. 그러니까 사진 청와대에서 찍고. 네, 청와대 상춘제. 관저도 아니고 네. 뭐 청와대를 그렇게 쓰라고 두는 건가 나 거기서 떡볶이 먹었어. 어쨌든 이게 너무 국민들한테는
국회는 예. 개무시하고 예. 지금 가가지고 파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욕먹을 수밖에 없으니 이제 출대를 맺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내일 또 기시다가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도태양으로 기시다가 와서 또 1박 2일로 머물다 가고 기시다의 마무리 파티를 왜 해주는 거냐라고 박지원 원장이 또 막 지금 예. 세금 들여서 2인 파티를 해준다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국에 기시다 얼굴을 보고 좋아할 국민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어떤 정무적 판단도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여론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이런 태도 같아요. 저는 네타냐후의 부활 같다 한국에. 그러니까 국민이 70만이 모이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나한테 설교할 사람은 없어라고 주장하는 네타냐후식 대응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광화문 광장에 100만이 모이든 200만이 모이든 개념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이제 기시다 제 얘기 잠깐 하면은 네. 제가 2주 전인가 그 CBS 나가가지고 라디오 나가가지고 이 독도 지우기 관련해서 엄청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이제 고발했어? 아니, 고발은 아니고 이제 방심위에 넣은 거지. 그러니까 나를 표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그 보수 쪽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냥 MBC하고 김준희를 해. 모니터링을 내가 출연하거나 내가 진행하고 있거나 이것만 진짜 집중적으로 하고 국민의힘이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일방심이 가고 있어 내가. 네. 한번 뭐 일조하셨잖아 또 그리고 그래가지고 미치겠어. 아니, 그런데 그거를 했단 말이야. 그때 내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한두 건이면은 뭐 독도 지우기를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게 몇 건이냐. 작년 11월 12월에 군 정신교재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군 정신교재에서 독도 그러니까 11군데의 한국 그 지도에 독도가 다 빠져 있고 그런 다음에 독도 수호 훈련도 지금 비공개로 5차례 비공개하고 8월까지 안 하다가 언론 보도 MBC 나니까 뒤늦게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독도 수호 훈련 하지 말라라고 한국에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치우고 네. 치웠으면 언제 어떻게 수리를 해서 언제 갖다 놓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없잖아요. 그냥 수리하겠다고 하고 그냥 계속 박아놓고 있어. 서울교통공사가 안국역하고 경복궁역 관리하는 그 사무소에서 조형 보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했는데 해시계도 있고 막 4개인가 있는데 독도만 딱 지웠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행에 방해되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보행이 안 방해돼요. 나도 많이 봤어, 거기. 왜냐면 기둥과 기둥이 있고 옆으로 사람이 네. 다니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어. 어저께 YTN 단독 보도 또 나왔잖아요. 군 정신교재 새로 썼는데 안중근 지웠다고. 안중근 없어졌고 위안부 숫자 없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친일이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냐고. 일본의 눈치를 안 보는 거냐고. 기시다 오는데 지금 안중근 없앤 거예요. 이게 무슨 거 뭐냐면은 김구는 테러리스트라는 그 걔들의 사과하고 똑같아. 안중근도 테러리스트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처럼 이또 이로부비를 죽였으면 안 됐네. 그러니까 에? 이게 그 제가 야. 누라이트의 사과를 얘기를 할게. 뭐냐면 예. 독립 어차피 미국이 시켜준 거고 독립은 얘들 임시정부는 얘들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아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도 그런 비슷한 사실상 테러리스트라고 예. 보는 거고 하려면 이승만처럼 우아하게 외교적 노력을 해야지. 쟤들이 저게 무슨 도움이 됐어. 그런 관점에서 군 정신교재에서 안중근도 사실상 빠진 거예요. 물론 이제 군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죠. 위안부 숫자도 몇 명인지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시다 온다고. 미치겠다. 야 이게 야, 정말 이게 친일이 아니라고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기시다가 와서 또 돈을 얼마나 쓰고 다 이게 우리 국민 세금 아닙니까? 예? 국민 세금으로 기시다 2인 파티를 왜 해줘야 되는지 와서 또 기시다는 무슨 얘기를 하고 매우 안 갈지. 좋아져. 기시다는 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기시다가 예. 자기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한국을 그렇습니다. 굴복하게 만들었다. 예. 이제껏 누가 했냐. 내가 비록 국내 지지도는 10% 20% 초반이에요. 똑같아요. 윤석열보다 네네. 더 하면 더 했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가장 꺼려했던 한국 관계에 대해서 자기는 굴복시켜서 원하는 대로 다 했다. 예. 라는 게 자기 업적으로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예. 그 얘기도 자기 신문 언론 통해서 얘기를 하고 예. 아마도 추측해 보건데 여기서 일어난 일 다 보도가 될 거예요. 이용 계좌이나 네네. 저 신문 통해서 보도가 되면 저는 그래서 그 감각도 없는 거예요. 오더라도 조용조용히 해가지고 술이나 처먹이고 죄송합니다. 술 먹이고 보내면 되는데 네. 이걸 대대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사실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진짜 말하다 보면 혈압이 오른다. 정부적으로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를 왜 얘를 불러가지고 이거를 뭐하러 합니까 이거를. 이것 좀 여쭤볼게요. 말 나온 김에 김건희 여사래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에 사저 경호시설 예산이 140억인데 역대급이라면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쓴 게 사실상 66억,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67억 6,700. 벌써부터 이 예산을 다 짜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에?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해서 미리미리 짜놓는 거야? 소액 증액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막 2배씩 뛰면은 두려운 게 많구나. 저는 그 생각이 진짜로 네. 딱 보는 순간 겁이 나는구나 지금 퇴임 후에 네. 뭐 이 생각 딱 드는 거. 그러니까 평소 경호 인력의 2배 정도는 해야지 안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아직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임기가 이거를 미리 이렇게 눈치도 안 봐. 그러니까 아무 눈치를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요. 조선일보가 이제 국가 재정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 엄청나게 깠거든요 어저께.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400조 원 늘렸다라고 하면서 전 정부 때문에 미치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저번에.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 전 정부 탓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5등분을 하면은 한 해에 80조 원씩 적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 해 70조 원씩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도 없는데. 너 뭐냐 도대체 윤석열. 이거 취지가 그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때는 문재인 때는 코로나라도 팬데믹이라도 왔으니까 확장되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감세기조과 얘기까지 조금 약간씩 언급을 했어.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까지 나와가지고 국가재정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떡하니 2배. 2배로 퇴임 후에 가평, 양평, 강원도 알아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임 이후에 나 어디 가서 살지? 어디가 좋을까? 야 알아봐. 가평이 좋은지 양평이 좋은지 뭐 이런 데 알아보자. 고속도로 뚫고 거기로 가셔야 돼. 그래서 양평고속도로가 처가가 양평이잖아. 그래서 양평, 가평, 강원도 이렇게 알아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본인들 퇴임 이후에 어디 가서 뭐 하면서 살까 이런 궁리나 하고 있고 파티하고 이러고 있다면 이게 나라냐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거예요. 우리 다 50대? 그렇지. 50대? 예, 자, 50대 연금. 연금이 이게 진짜 참 심각한 문제인데 윤 정부에서 연금안이 나오는데 오늘 뭐 모든 언론들이 연금안에 대해서 몇 바닥씩 기사를 썼습니다. 자, 50대는 연간 1%씩 더 내고 40대 0.5%, 30대 0.33, 20대 0.25%, 그리고 9%에서 13% 보험료 요율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받는 것도 42%. 원래 연금특위, 국회 연금특위에서 공론조사 했을 때 국민들은 50%로 하자라고 했는데 반대했어요, 정부가. 그리고 또 여당은 43, 그다음에 민주당은 45. 그래서 막판에 21대 막판에 44로 가자 이렇게 됐는데 대통령이 안 해. 이렇게 해버리고 지금 다시 나온 것은 42% 가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다차원적으로 할 얘기가 많아요. 자, 김준일 평론가부터 듣겠습니다. 1시간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1시간 동안 이거 토론했어요. 찬성론자, 반대론자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적 쟁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잘하는 거 칭찬은 해야 돼요. 난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 아니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20년 만에 정부가 안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됐든 그 전 정부들은 자기 안이 없었어. 안도 안 냈어. 그건 문재인 정부도 저는 비판받아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이거를 너무 외면해버려서 5년마다 추계를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뭔가 새롭게 계획을 해서 연금 개혁을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비겁했다라는 생각도 하고 어쨌든 지난해에는 24가지 안에 국회를 제가 존중합니다 하면서 24가지 안에 던졌다가 요걸 한 바가지로 먹은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을 냈다라는 거는 칭찬. 세대별로 차등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갈라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이게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기가 젊은 세대들은 진짜 심각한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항을 없애기 위해 차등을 좀 두자. 근데 전 세계에 이렇게 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 차등으로 이렇게 돈을 내게 하는 요율이 네. 그러니까 우리 때 50대는 5년 만에 오르는데 20대는 20년 만에 오르게 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유례가 없이 빨리 이제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감안을 해서 한 건데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거다 이거는. 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거 있고 원래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같은 세대 내에서도 돈이 더 많은 잘 버는 사람은 더 내고 그러니까 꼭 세대로 가르는 게 아니라 소득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하는 건데 이거를 세대로 이렇게 갈라버리면 이게 맞는 것이냐 네. 이런 이제 반대론자를 얘기도 있지만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어쨌든 이거 이번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거는 민주당은 일단 반대하고 있고 이거가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자동 안정화 장치 이게 제일 핫한데 이거는 이제 검토예요. 네. 사실상 하겠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연금이 나빠지면은 빠지면. 깎겠다는 거야. 한 번도 다른 나라 있어 이거. 네. 스웨덴도 있고 일본도 있고 있어. 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나라도 올린 적은 없어. 다 깎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깎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연금화 자동화 장치는 그러면은 이게 디테일이 나와야 되는 게 몇 네. 퍼센트까지 깎을 수가 있는지 예를 들면 그거를 봐야지 알 수가 이게 사람들 판단하는 건데 네. 지금 42% 받는다라고 했는데 어유 연금이 위험하네 한 15%만 줘야 되겠네 이러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이거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위험하다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하기도 하지만은 네. 한국적 현실에 맞는 것인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도 국민 용돈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쟁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논의 과정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비겁하게 생각하는 거는 보험료율 13%로 지난번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거랑 똑같아. 네. 42% 44% 이게 똑같잖아요. 진짜 그냥 정말. 그때 일단 숫자는 정해놓고 네. 이걸 또 하면 되잖아. 이거는 또 다시 원점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저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전문적인 그런 걸 잘 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야당하고 합의했던 안 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나 싶어요. 몇 가지 빼고는. 네.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입법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부가 할 수 없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지난번 거를 그냥 했던 게 더 맞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이거 해가지고 또 계속 토론하고 경론 벌어지면 결국 연금제도는 또 다시 또 한 턴, 몇 턴이 돌아가지 않나 이런 네. 두려운 마음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댓글창에 난리 났어요. 40대, 50대 부모 보호, 자녀 케어 너무 힘들다. 맞아요. 지금 50대는 자녀에 대한 책임도 안 끝나고 부모님 부양도 외면 못하는 불쌍한 세대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야 우리 19살부터 연금 냈다. 그러니까 50살 됐다. 이중부양 문제도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 제 나이 또래도 그렇고 저보다 조금 많으신 그렇습니다. 분들은 애들도 지금 취업 못해서 케어해야 되고 부모님도 지금 돈 연금 못 받아서 지금 내가 내야 되는데 진짜 네,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그렇죠. 이거 어려워요. 학교 어려워. 안 끝난 집들도 많아요. 맞아요. 늦게 결혼한 사람들은 50대 학교도 안 지금 다 끝났어. 학창 시절 애들 댕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 어떻게 막 재수하는 집도 이런 집도 다 어떻게 해야 돼? 학원비에 뭐에 막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세대 간의 갈라치기 하는 거 정말 심각하고요. 그리고 기합의됐던 거 걷어차고 또 새로 하자고 하는 것도 대단히 소모적이고 왜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할까?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 조정해서 통과시키고 국민 설득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 일을 계속 모든 현안마다 일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것 참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이요. 올해 6월까지 해외 순방 비용이 한 번 갈 때마다 50억. 50억 클럽이야? 50억씩. 어떻게 보세요? 안 가면 좋겠어요. 가서 뭐 성과 사실 없을 뿐더러. 다행히 올해는 좀 덜 가고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리스트 로망을 뭐 충족시켜주는 거냐 뭐 이런 논란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많이 갔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저 뭐였죠? 엑스포 유치한다고 뭐 그랬었죠. 부산 외교 해야 엑스포. 된다 뭐 그걸 했는데 결과는 119대 29가 황당무계한 숫자 119대 나왔잖아. 29 처참하게 깨지고 네. 총선도 있고 하니 이제 반성하는 차원에서 조금 들러가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외교는 해야죠. 외교는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납득이 되는 외교를 좀 해라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택도 없는 이상한 외교 막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도 뭐 필요하면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막 12번 이건 말도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면 500매덕인가 그 예비비까지 예비비. 끌어다 네, 써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사실상 이제 해외 순방을 놀러 간 갔는데 거죠. 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돈만 아껴도 나는 민생회복지원금 조금씩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 봅니다. 예. 그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표정이 어깨가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할머님들도 많으세요. 할아버님도 많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25만 원 정말 소중하거든요. 물론 보수패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25만 원 뭐 그까짓 거 소고기 한번 사 먹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당장 25만 원 그래서 한 4인 가족당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숨통이 트인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 그 순방 다니는데 50억씩 쓰고 하니까 세금 내기 싫어. 아니 세금을 내서 정말 좋은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기후 변화와 뭐 이런 것들에 좀 투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이 된다거나 이런 데 낸다면 누가 세금을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막 이런 데 돈을 쓰고 막 무슨 아직 퇴임할 3년이나 남았는데 자기 집 짓는데 막 140억씩 쓰겠다고 예산을 올리고 하니 어떤 국민들이 이거를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 대통령이 추석 맞이해서 각계 선물 보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선물 받았어요? 대통령 저는 선물? 당연히 안 오죠. 대통령 선물 받았어요? 저는 반국가 세력이라서 선물 안 줘. 반국가 세력도 좀 주라고. 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안 줘. 네. 근데 또 돌려보내네. 이성윤 의원, 혁신당 김준영 의원이 선물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네. 받으면은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 뭐 이제 하는 거고 이거를 반대하면은 그러니까 돌려보낸다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어제 천하람 의원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더러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게 그러니까 대통령도 너무 극단으로 가고 막 너무 막 안 가버리고 막 이런 거죠. 뉴노말이고 이렇게 다 거부하는 것도 이제는 거부감이 없어. 이제는 뭐 딱히 뭐 거부했나 보다. 뭐 이렇게 옛날에 막 논란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지난번에 이랬겠죠. 축하 난 돌려보내는 거 맞아요. 막 기사 많이 나왔거든요. 네. 선물 돌려보낸 거는 기사도 거의 안 나와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한국 정치가 비정상적이고 너무 이제 극단으로 가고 있다. 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요. 거부하신 분들 저는 존중하고요. 네. 근데 좀 이게 정상화가 되려면은 결국은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도 느껴야 되고 대통령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전 모든 책임은 대통령 책임이에요. 사실은. 네. 그거 안 하면 돼요, 대통령. 자꾸 책임지기 싫고 네. 술 먹고 싶으면 술 먹으면 되는데 이런 일이 처음에 초창 한 번씩 발생할 때는 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뭐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보면 아무런 기사도 없어요. 안 받거나 뭐 받거나 뭐 침을 뱉거나 어쨌든 간에 결국은 지금 비정상적인 모습에 궁극적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더 최악으로 할 것이다. 네. 그렇군요. 하여간 참 그 심란한 9월 가을 되면 가을 남자들이 좀 심란해진다고 하는데 대통령 때문에 더 심란해지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5분이나 늦었네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